열심히 공부한다는 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달을 보고 빌어야 되는 소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결국 늘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 첫 번째는 공부 습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삼형제를 서울대에 보내신 분이었어요. 제가 초등 때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초등 저학년 때 적어도 한 2, 3학년 때까지는 공부 그릇을 키우는 시기고 그 공부 그릇의 핵심은 결국은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습관은 단순히 아이가 혼자서 하기는 조금 힘들고 어머니가 여러 가지로 가이드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상위 1% 학생들, 동시에 뭐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창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고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기, 두 번째가 나누어 생각하기라는 건데요. 거꾸로 생각하기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오늘 공부를 내가 오늘의 관점에서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결과, 나의 목표에서부터 생각을 거꾸로 출발해서 결국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내 목표에서부터 해야 될 것들을 나누고 쭉 쪼개와서 결국 오늘 할 일을 내가 발견하는 방법에 관한 건데, 서울대학교 학생 10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뭐 형식이나 어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100명에게서 100명 100 다 아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이제 단계의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목표, 두 번째가 전략, 세 번째가 계획, 네 번째가 실천, 다섯 번째가 피드백. 이 5가지를 이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단계별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릴 텐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은 최대한 작게 나눠야 된다. 계획은 마감 기한을 정해야 된다. 실천은 이 목표, 전략, 계획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하기, 목표 중심적 사고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제가 학생들 멘토링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에 제가 물어봐요. 이번 시험 기간에 목표가 뭐니? 그럼 이제 대부분의 애들 한 70%, 60% 애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험 잘 봐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시험 잘 보기 위한 전략은 뭐니? 그러면 거의 하나같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달을 보고 빌어야 되는 소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결국 늘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결국 시험을 잘 못 봐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전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 목표를 물어보잖아요. 그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험에 평균이 85점이었다. 그럼 이번에 제가 평균 10점을 끌어올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제가 전략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내가 지난 시험에 평균 85점을 받았는데 이번 시험에 95점을 받고 싶다. 10점을 올려야겠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지난 시험에 10점이 어디서 나갔는지를 확인해야지 이번 시험에 10점을 어떻게 올릴 건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험지를 대부분의 학생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대부분 시험지를 이제 버리거나 책상에 방치하거나 해서 어디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10점이 어디서 나갔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는 10점을 어떻게 올릴 건지 전략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나누어 생각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그런 유머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머로는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는다, 코끼리를 넣는다, 뭐 냉장고를 닫는다, 뭐 이렇게 하던데, 사실은 그 작은 냉장고에 엄청 큰 코끼리를 넣으려면 결국 조금은 잔인하지만 잘 썰어야 됩니다. 아주 잘게 잘 쪼개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중학교만 가도 공부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마치 공부가 이 커다란 코끼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걸 소화해야 되는 냉장고죠. 결국 이 덩어리인 공부를 그대로 놔두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동기부여를 해나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꾸로 생각하기, 나누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만다라트라는 게 있어요. 만다라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 프로팀 1순위로 지명을 받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린 건데, 그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 프로팀에서 1순위로 지명을 받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뭐를 적냐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작은 목표를 또 8가지를 적어요.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강속구를 160km짜리로 던지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다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목표들을 또 옆에 적어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계속 작은 목표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가 오늘 할 일은 이미 목표에서부터 정해져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초등 고학년 정도 되시면 아이들과 그 만다라트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의 꿈이라던가 목표를 조금 더 세부화 시켜 나가시면 조금 더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냥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하대 이렇게만 던져놓으면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좋은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시험 어떤 준비를 할 때 목표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너가 이걸 공부하면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결과가 뭐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영어 단어를 내가 30개 중에 20개 맞췄는데 이번에는 25개까지 올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수치화된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 결과와 내가 실제 지금 처한 현실의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해보면서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여쭤보셔야 하는 거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질문해 주시는 거죠. 일종의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내가 가용 가능한 시간을 파악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정해졌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서 결국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어느 만큼씩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루 단위 계획까지 이제 역추적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공부 계획 습관을 좀 다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수포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학이 재미없어서? 내가 수학을 잘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학이 싫어지고 수학이 재미가 없어진 건 결과인 거죠. 수포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계속 수학을 열심히 했지만 그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내가 아무리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수학 성적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학을 포기하게 돼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우리 아이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동기부여는 결과예요. 동기부여는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게 되고 작은 성공을 쌓고 작은 성취를 쌓으면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뭐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동기부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진짜로 동기부여를 지속하려면 결국은 작은 성취, 작은 성공을 쌓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아이들 마음속에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스탠포드 심리학과의 캐럴 드웩 교수라는 분인데, 마인드셋이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건 제가 제 돈 내고 제가 사서 읽은 책이니까, 결국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뭐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결국은 나의 재능과 능력이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마인드셋, 특히 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형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이 캐럴 드웩 교수는 설명을 하는데, 성장 마인드셋은 언제든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력을 시작하게 할 수 있어요. 고정 마인드셋은 뭐냐면 결국 내 재능과 실력이 나아지거나 발전하기 어렵다. 재능은 불변해. 그리고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요새 많은 아이들이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고정 마인드셋이 결국은 아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뭔가를 해나가는데 가장 큰 벽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캐럴 드웩 교수의 이 연구에 따르면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게 피드백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의 작은 성취, 작은 성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는 달리기를 1km 하기가 힘들었는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1km를 하게 됐어.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성장이라던가 성취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힘든 장애물, 되게 어려워 보이는 목표에 부딪히더라도
그때는 되게 어려웠지만 결국 해냈지. 그러면 이번에도 내가 똑같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패라는 게 타고나거나 고정된 재능이 아니라 내가 노력, 방법, 과정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내가 노력을 더하고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재능과 실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실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것, 결과에 집착을 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숙제를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커닝까지 하는 친구들은 이 고정 마인드셋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녀에게서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면 어머님들이 한번 우리 아이의 마인드셋이 잘 자리 잡혀 있나라는 거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 아이들이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이 실패는 내가 극복하기 어려울 거야. 마치 실패는 나라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패라는 건 네가 선택한 방법, 네가 행한 노력의 결과물이고 너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노력의 방법과 과정, 노력의 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다르게 바꾸고 네가 다르게 선택한다면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야지만 아이들이 마음속에 실패는 내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공부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학년의 시기에는 이 습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피드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내가 멘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금 숙고를 해보신 뒤에 그 생각들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피드백이 나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 공부 계획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막 찾아서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기 싫은 일도 조금 더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뭔가를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숙제는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숙제를 어떻게, 언제, 어떤 순서로 할지는 아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숙제라고 해도 이 숙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주도권을 아이한테 주시면 훨씬 더 계획의 달성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부 계획에 대한 얘기에서 막 시간을 위주로 세워야 되느냐, 분량을 위주로 세워야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일상에서의 루틴, 패턴은 시간 위주로 세워야 돼요. 하지만 그 시간 내에서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할지는 분량 위주로 세워야 돼요. 사실은 좋은 계획은 이 시간 개념과 분량 개념이 함께 적절히 믹스됐을 때 좋은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이가 1시간에 10페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70%만 계획으로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얘가 10페이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7페이지를 목표로 세우면 10페이지 하면 뭐예요? 나는 목표를 이룬 거에 동시에 훨씬 더 성장한 거죠. 하지만 내가 10페이지를 목표로 세웠을 때 7페이지만 하면 그건 뭐예요? 실패 상태로 남는 거죠. 똑같은 7페이지인데도 완전히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페이지, 8페이지, 70%, 80%만을 계획으로 세워서 아이의 성취감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게 초등 공부 계획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습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을 위한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시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는데 한 가지를 늘 놓쳐요. 이 시간이라는 걸 빠뜨리는데 예를 들면 입시의 본질이 뭐예요? 입시 공부의 본질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누가 더 그 많은 거를 제대로 잘 소화하느냐가 입시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개념, 나에게 주어진 자원이 얼마라는 개념이 늘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중등 막론하고 일단 아이들한테 뭘 할지도 중요하지만 네가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부터 해주시는 것이 이 계획의 달성률을 높이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총량을 쭉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일주일에 20시간이다. 그러면 그 20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거꾸로 내려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와 휴식의 비중을 얼마로 둘지, 동시에 공부에서도 국영수의 비중을 얼마로 둘지를 아예 퍼센트로 정해보는 거죠.
이 시간의 총량을 파악하고 그걸 쭉 역추적해오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계획은 뭘 할지 정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피드백의 과정이 마무리가 늘 돼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나면 반드시 실천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처음 말씀드렸던 그 삼형제 서울대본의 어머니가 아이들이 계획 실패했을 때, 계획을 다 달성하지 못했을 때 피드백을 주기 전에 뭘 파악하셨냐면, 실제로 이 분량이 얘가 좀 하기에 너무 많은 것은 아니었나, 또는 조금 어렵진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 계획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아이와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계획의 달성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을 계획표 하고 나서 그날 마무리할 때 함께 그 계획표를 놓고 아이와 대화를 해보시면 훨씬 더 공부 계획 습관을 자리 잡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오늘은 그 사고방식, 그리고 계획, 그리고 이제 피드백, 마인드셋 이 얘기들을 드렸는데, 아이들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아이들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씨앗을 기르는데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 방법과 메타인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